보행은 우리를 인간으로 돌아가게 한다. 걸을 때 둔해진 신경이 예민해지고 힘이 없던 다리와 팔에 힘이 들어간다. 또한 필요 이상 섭취한 당분이 소모되고 내분비계의 균형을 잡게 된다. 뇌의 모든 부위에 자극이 전달되어 뇌와 몸의 연결성이 원활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을 앓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만성질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서는 걷기가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걷기만 해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국민 건강 프로그램이죠.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이 만든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를 소개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걷기를 주제로 한 방송이 22편이었다고 하는데요. 22편의 방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제가 최근에 걷기 관련된 책을 몇 권 소개해드렸었죠.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걷기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을 댓글로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답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걸을 때 통증을 느끼거나 발에 질환이 있을 때와 같이 현재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따라 어떻게 걸어야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걷기를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의 사례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걷기의 에너지 소비량과 체중 관리 효과.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 소비다.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에서는 일상의 움직임에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소비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60대 피실험자가 휴대용 호흡 가스 분석기를 착용하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4가지 동작을 취해보는 것이다. 휴대용 호흡 가스 분석기는 인체가 산소를 얼마만큼 섭취하는지 측정하는 기기다. 산소 측정량으로 근육에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정도를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기, 선 자세로 설거지하기, 온몸을 움직여 걸레질하기, 실내 스트레칭하기에 동작별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일상의 움직임에서 에너지 소비량은 텔레비전 시청같이 앉은 자세가 가장 낮았고 그 다음 설거지 같은 선 상태의 동작, 그 다음 스트레칭 같은 맨손 운동, 걸레질같이 온몸을 쓰는 동작 순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즉, 4가지 움직임 중 걸레질이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활동인 것이다. 그 다음 야외에서 걷는 방법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다른 일상활동과 비교해봤다. 실험은 보통 걷기와 보폭을 10cm 정도 넓혀 걷는 2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 보통 걷기는 스트레칭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고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것은 걸레질과 비슷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냈다. 걸을 때는 보폭을 넓게 하고 속도를 높이면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근육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소비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다.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걷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도 지속이 가능하지만 걸레질 같은 활동은 10분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같은 에너지 소비량이라면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체중을 줄이고 복부 비만을 관리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학계에서는 일상에서의 걷기 활동을 강도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저강도 걷기는 앉기, 서기, 설거지, 천천히 걷기, 중강도 걷기는 계단 내려가기, 빠르게 걷기, 물건 옮기기, 10cm 보폭 넓혀 걷기, 고강도 걷기는 천천히 달리기, 계단 오르기, 보통 달리기가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은 걷기 활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중강도 걷기를 조금 길게 하는 효과나 고강도 걷기를 짧게 하는 효과나 운동 결과치는 같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령층이라면 짧은 시간 무리하게 고강도로 걷기보다 좀 더 긴 시간 중강도로 걷는 것이 건강에 더욱 유익할 수 있다. 걷기는 전신의 혈관을 짜주는 행위. 계단 오르기는 지구력을 강화하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다. 지구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심장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효율적으로 해서 협심증 발작 위험을 줄여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 에너지 넘치는 생활도 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가 발표한 심혈관계 논문에 따르면 일주일에 20층 이상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1%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외과 장병철 교수 역시 원활한 혈액순환과 심폐기능 강화를 위해 계단을 이용한다. 그는 하루에 보통 60층 이상의 계단을 오를 정도로 소문난 계단 마니아다. 장 교수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일이다. 예전에는 4-5km를 달려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숨이 차는 것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했다.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을 오가며 회진을 돌 때도 장 교수의 선택은 언제나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이다. 장 교수는 걷는 것은 다리 근육을 이용해 혈관을 짜주는 행위로 전신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동맥으로 흘러간 피가 하체로 가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으면 혈전이 생기고 이 혈전이 심장으로 들어와서 허파로 들어가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즉, 혈액이 정체되지 않도록 자주 걷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오르면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어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다. 심폐기능이 강화되는 원리. 혈액순환을 돕는 것 외에 계단 오르기의 또 다른 장점은 심폐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만약 감기에 걸려서 가래가 생겼는데 그것을 제대로 뱉어내지 못하면 폐렴을 앓게 된다. 가래가 생겼는데 뱉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폐기능, 특히 폐기능이 약하고 근력이 없는 사람은 가래가 차도 뱉어낼 기력이 없다. 가래가 차다 보면 폐렴이 되고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노인 사망 원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폐렴이다.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고 특히 숨쉬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 전신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 운동은 점차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스며든 산소는 혈액과 함께 심장 운동을 통해 전신으로 퍼진다. 계단을 오를수록 강도를 높여 걸을수록 필요한 산소량이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도 점차 빨라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폐기능이 향상되는 것이다. 덴마크의 한 연구진이 직장인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계단 오르기 실험에서 계단 운동의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직장에서 10주 동안 하루 10분씩 계단을 오른 실험 대상자들은 유산소 능력이 향상됐으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폭을 넓혀 힘차게 걷거나 계단을 빠르게 오르면 근육이 피로하고 숨이 차게 된다. 숨이 차면 보통 큰 숨을 몰아쉬는데 이때 숨쉬는 근력이 강화된다. 심장 박동이 적절한 빠르기로 힘차게 뛰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결국 걷기와 계단 오르기는 심장과 폐를 모두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심폐기능 강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힘차게 계단을 오르면 뇌가 젊어진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실내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어렵다. 반면 계단 오르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아파트와 상가 내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2016년 노화신경생물학 저널에 계단 오르기와 뇌 건강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19세에서 79세 성인 331명을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경우 뇌 연령이 약 6개월가량 젊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단 오르기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늦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나타났다. 계단을 꾸준히 오르며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신남옥 씨는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운동을 마치고 모두가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도 신남옥 씨의 선택은 계단이다. 여러 층의 계단을 오르면서도 수만 번 고르는 법이 없다. 신남옥 씨는 자신의 건강 비결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운동을 꼽는다. 잠시라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된 신남옥 씨의 건강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운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아 2년 전에 진행했던 인지기능 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했다. 놀랍게도 신남옥 씨의 검사 결과는 지난번 검사 때보다 오히려 좋아졌다.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김영인 교수는 신남옥 씨의 검사 결과가 좋아진 가장 큰 이유로 걷기를 꼽았다. 걸으면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세포의 활성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뇌가 위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김 교수는 고령 환자에게 걷기와 계단 오르기를 적극적으로 권한다. 그 중에서도 계단 오르기는 평지를 걷는 것보다 더 많은 뇌세포가 활성화되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고 강조한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는 점차 빨라지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증가한다. 이때 뇌로 흐르는 혈류량도 늘어나는데 뇌 혈류가 증가하면 자연히 뇌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즉 계단을 꾸준히 오르면 뇌혈류 흐름과 뇌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에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 등 뇌의 노화로 발생하는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임상 노인학회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걸음 속도와 인지 기능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걸음 속도가 느릴수록 인지 기능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뇌에서 해마의 위축으로 걷기 속도와 보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활력 있게 걸으면 치매는 물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서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뇌 신경 조직이 활성화되는 원리. 뇌경색과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의 일부 신경 조직이 손상되고 손상된 부위가 조절하는 기능 및 행동에 장애가 생긴다. 재활치료를 통해 일어서고 걷는 연습이나 운동을 하면 인체 곳곳의 근육과 뇌가 신경계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분비도 활발해지고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되면서 손상된 조직에 신경 전달 경로 대신 새로운 전달 경로가 만들어지게 된다. 걷기 같은 운동이 이렇게 다른 경로를 찾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뇌 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 뇌졸중협회와 심장협회가 권장하는 뇌졸중 환자 치료 지침에서는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평균 4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같은 중강도 운동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런 운동들이 혈관 건강은 물론 이동성, 균형 감각, 지구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오늘도 힘든 몸을 이끌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 그들의 걸음이 평범한 일상을, 새로운 생명을, 달라진 오늘을 선물하고 있다. 약이 되는 바른 걷기 운동. 3가지 준비사항. 1. 내 자세 점검하기.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걷기 자세가 바른지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모습의 경우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잘 맞는지,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지 않고 측면을 향하고 있는지, 팔을 앞뒤로 잘 젓는지를 점검한다. 옆모습의 경우 등이 굽었는지, 상체가 앞으로 쏠렸는지를 확인한 후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2. 바른 걷기 운동 자세 익히기. 바른 걷기 운동 자세란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몸은 꼿꼿하게 세운 상태로 걸을 때 발은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3단계로 디디며 걷는 자세를 말한다. 이때 팔은 보행 속도에 맞게 자연스럽게 흔든다. 3. 근력 강화 운동하기. 안정된 걷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허벅지 근육은 물론 몸 중심의 코어 근육, 척추 기립근과 엉덩이 근육, 종아리 근육까지 하체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처음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정도까지 근력 운동량을 조절한다. 한번 운동할 때는 30분에서 60분 운동하는 것이 좋지만 자신의 신체 상태에 따라 10분씩 3회에서 6회에 걸쳐 해도 괜찮다. 걷기 운동은 단순히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다양한 면을 좋게 만들어주는 종합 예술과 같은 운동이다.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온몸의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이 길러진다. 그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이 좋아지고 성인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걷기 운동의 효과를 고스란히 얻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걷기 전에 자신의 걷는 자세를 점검하고 바르게 걷기 자세를 충분히 숙지하며 본인의 운동량에 맞는 보폭과 속도를 찾아 꾸준히 걷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약이 되는 걷기가 될 수 있다. 걸을 때 통증을 느낀다면 3가지를 체크하라. 두 발로 걷는 것은 수많은 인체 작용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복합적 행동체계다. 다양한 근육과 신경이 제 역할을 하면서 단계별로 기능의 조화를 정확히 이뤄내야 가능하다. 즉 복잡한 보행체계에 작은 이상이라도 생기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지속하기 어렵다. 만약 작은 이상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걷는다면 결국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 1년 전부터 다리가 아픈 63세 보림스님은 특히 고관절과 무릎에 통증이 심하다. 최근에는 절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궁여지책으로 아픈 곳에 파스를 붙여보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당뇨와 뱃살 고민으로 걷기 운동을 시작한 보림스님은 자신의 걷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다리 통증은 그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프기 전에는 매일 2시간 정도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을 걸었다. 하지만 요즘은 걷기 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통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1달 반 만에 다시 조심스럽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봤지만 통증이 만만치 않다. 걷자니 다리가 고통스럽고 안 걷자니 당뇨가 걱정됐다. 무릎이 아픈 67세 이복혜 씨는 집에서 생활할 때 바퀴 의자를 애용한다. 10여 년 전 무릎을 다쳤기 때문이다. 등산을 좋아했던 이복혜 씨는 어느 날 산에서 내려오던 중 무릎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산에 올라가기는 힘들었지만 내려올 때는 비교적 쉬워서 뛰어 내려오기를 반복했더니 무릎에 무리가 온 것이다. 간단한 수술을 받고 5년 후 다시 걷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통증이 계속됐다. 요즘은 산책하듯 천천히 동네 운동장을 걷는데 예전엔 100바퀴 넘게 돌았지만 지금은 50바퀴도 못 돈다고 한다. 1. 선자세 점검하기. 통증으로 걷기 운동을 못하고 있는 보림스님과 이복혜 씨는 정밀 검진을 받아보았다. 검사 결과 두 사람 모두 연령에 비례한 초기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확인됐을 뿐 무릎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할까? 두 사람의 선자세와 걸음걸이를 분석해봤다.
선 자세를 촬영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몸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몸은 정면으로 봤을 때는 좌우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절,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를 선으로 이어 일직선으로 잘 유지되어야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귀, 어깨, 고관절, 복숭아뼈를 잇는 가상선이 틀어지면 관절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2. 3단계 발디딤 점검하기. 보행을 분석한 결과 이복혜 씨는 평발에 가까운 상태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보행은 3단계 발디딤이 이루어져야 한다. 뒤꿈치부터 충분히 딛고 시작해서 발바닥 전체로 딛고 체중이 앞쪽으로 치우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복혜 씨는 뒤꿈치가 바닥에 닿자마자 바로 발바닥을 딛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림스님 역시 정상적인 3단계 발디딤이 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발목과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통증 때문에 틀어진 자세는 더 큰 통증을 부른다. 두 사람은 걷는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무중력 트레드밀에서 보행 연습을 실시했다.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걸을 수 있어서 통증을 거의 못 느끼며 바른 걷기 자세를 연습할 수 있다. 일상에서 무중력 트레이드밀 보행 연습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수중 걷기다. 수중 걷기는 통증이 적은 보행 연습 방법이자 관절의 가동성을 높이고 근력, 균형 감각, 심폐기능 등 여러 인체 능력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걷기는 퇴행성 관절암 증상을 완화하는데 특히 수중에서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3. 하체 근력 점검하기.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체평형 검사와 근력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은 하체 근력이 부족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관절 안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관절 바깥에서라도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줘야 한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도록 권하는데 이 근육이 보행과 무릎의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체의 허벅지 근육은 허리를 받쳐주는 작용으로 척추가 받는 힘을 분산시키고 다리를 구부리고 펴는 힘으로 무릎이 받는 하중을 분산시킨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허벅지 근육이 점차 감소하면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힘이 줄어들고 관절은 노화함으로 상대적으로 큰 부하가 걸려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상태로 걷기 운동을 지속하면 통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관절 건강도 더 악화된다. 두 사람처럼 걷기 운동으로 통증을 느낀다면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 고령층의 걷기와 무릎 관절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강도 운동과 걷기 모두 무릎 관절통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걷기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 걷기나 운동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진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관절 자체의 기본 생리가 움직임이 있어야 관절 연골에 영양이 공급된다. 즉,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연골이나 뼈 등 인체 구조물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자세와 자신에게 맞는 보행으로 걷게 되면 누구나 통증 없이 잘 걸을 수 있다. 만약 걸었는데 관절염이 더욱 심해지거나 허리, 골반, 발목 등 통증이 심해진다면 현재 상태로 걸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걷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다른 운동을 찾든지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올바로 걷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발 질환자는 이렇게 걸어라.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77세 한경린 씨는 요즘 답답하다. 발이 아파서 그가 매일 빠짐없이 하던 걷기 운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가 걷기 운동을 한 지는 30년이 됐다. 그런데 20여 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발등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여름에는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병원을 찾았고 담당 의사에게 발을 너무 많이 쓴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경리 씨의 통증은 무지외반증 때문이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 가운데 관절이 튀어나와 발 형태가 변형되는 질환이다. 고령자의 경우 발뼈의 아치가 가라앉으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인체의 발은 뼈대가 옆으로 아치를 이루고 정면으로도 아치를 형성해 체중을 받치고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한다.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무지외반증 같은 질병이 동반되면 아치가 서서히 가라앉아 평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이 경우 과한 걷기 운동을 계속하면 발은 충격을 직접 받아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더욱 심해지면 뼈에 피로 골절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염증이 생겨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한경리 씨의 경우 다행히 걷기 운동을 완전히 중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무지외반증 치료를 병행하며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다. 먼저 신발을 바꿨다. 한경리 씨가 평소에 즐겨 신던 신발은 폭이 좁고 굽이 있었는데 검사 후 밑창이 두껍고 폭이 넓은 신발로 바꿨다. 또한 걷기 운동만 했던 이전과 달리 발에 부담을 주는 걷기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실내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매일 걷지 않고 하루 건너 한 번씩 걷는다. 걷는 방법도 바뀌었다. 지금까지 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넓고 강하고 빠르게 걸었던 걷기는 무지외반증이 있는 한경리 씨에게 독이 되는 걷기였다. 그래서 이제는 보폭을 좁게 발에 무리가 되지 않는 강도로 약하게 걷는다. 걷기가 건강에 이롭다는 것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최근 잘못된 걷기로 발이나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이들이 많다. 병원에서도 다양한 발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노화로 인해 발에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발에 무리를 주는 신발을 신고 걷다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는다. 발은 하루 평균 700톤의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아치 형태를 이룬다. 특히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를 잇는 족저근막은 발바닥 형태와 아치 유지에 도움을 준다. 뒷굽이 높은 신발로 아치의 균형을 잃으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신발의 폭이 좁으면 발가락이 휘어 무지외반증이 된다. 몸은 굽으로 높아진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 척추가 휘어 디스크가 생기고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일시적으로 짧아진다. 이러한 상태가 장시간 지속되면 다리 길이에 변화가 생긴다. 실제 잘못된 신발 선택으로 발질환을 겪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족저근막염은 5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잘못된 자세, 운동, 생활 습관으로 발의 아치가 무너져 평발이 되는 후천성 평발도 크게 늘었다. 또한 발가락 관절이 자극을 받아 생기는 무지외반증 역시 남녀 모두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하지만 준비 없이 무조건 시작한다면 독이 될 위험이 있다. 걷기에 적합한 신발을 선택하고 자신의 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 운동 방법과 강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장시간 걷거나 통증을 참아가며 걷지 말아야 한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몸을 준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걷는다면 건강한 걷기, 약이 되는 걷기, 성공적인 걷기가 가능하다. 보폭 10cm 넓혀 걷기. 운동 효과를 2배로 높이는 걷기.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일까? 사자와 타조가 보통 60에서 80km/h 속도를 낸다고 한다. 반면 치타는 100km/h 이상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어서 육지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인정받는다. 치타가 이렇게 빠른 것은 6에서 7m에 달하는 넓은 보폭 덕분인데 보폭이 넓은 비결은 신체 조건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마치 스프링처럼 유연한 척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꼬리 등 신체 구조의 장점이 넓은 보폭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걷기의 효과를 본 사람들은 대부분 보폭을 넓혀서 걷기 운동을 실천했다.
그런데 무리 없이 보폭을 넓혀 걷기 위해서는 치타처럼 지금보다 관절이 좀 더 유연해야 하고 근육에 힘이 잘 붙는 신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 준비돼야 한다.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걷기 운동은 몇 번 실천하고 중단하면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걷는다면 어느 날 문득 젊은 시절의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언제나 손쉽게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적으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걷기. 가슴을 쭉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보폭 넓혀 걷기를 꾸준히 한다면 젊음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85세의 한기령 씨는 시간 나면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한다. 그에게 근력 운동은 걷기를 더 잘하기 위한 기초 체력 운동이다. 매일 하루 7km 정도를 걷는 한기령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전립선 비대증, 척추 협착증, 대장암, 우울증으로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잡념을 없애고 싶어 매일 2시간씩 걷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보통 보폭으로 천천히 걸을 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2년 전부터는 보폭을 넓혀 걷기 시작했다. 보폭을 넓히기로 한 것은 단순한 깨달음 덕분이었다. 젊은 사람들과 나란히 걸을 적에 나는 종종 걸음으로 빨리 걷는데도 천천히 걷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내 걸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보폭을 넓혀 걸었습니다. 처음엔 등산 스틱을 짚고 보폭 넓혀 걷는 연습을 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등산 스틱을 짚고 6개월쯤 연습하자 스틱 없이도 보폭을 넓혀 걸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과거 보폭과 비교해 훨씬 넓은 보폭으로 걷는다. 무엇보다 보폭을 넓혀 걷자 척추와 무릎 관절 등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 우울증을 겪을 때와 비교해보면 집중력이 좋아진 것이다. 신용카드 번호를 어렵지 않게 외우고 고령자에게 어려울 수 있는 스마트폰 부가 기능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다. 한기령 씨는 보폭 10cm 넓혀 걷기를 하고부터 인지 능력이 좋아져서 동년배들과 비교해 본인이 훨씬 젊은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다면 보폭 10cm 넓혀 걷기는 한기령 씨의 신체 기능과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기령 씨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노인 신체 기능 검사와 신경 심리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한기령 씨는 8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신체 기능 검사 결과가 11점으로 나왔다. 이것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균형 감각과 근력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기령 씨의 체력은 10년 이상 젊은 70대의 평균 체력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심리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과거 심한 우울증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계산 능력,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지 능력, 단기적인 기억 능력, 장기적인 기억 능력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보폭 10cm 넓혀 걷기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최근 세계학계에서 뇌 관련 연구에 활용하기 시작한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해 20대와 70대 피실험자의 뇌 활성도를 측정해 보았다. 먼저 20대 젊은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와 보폭을 10cm 넓혀 걸을 때 전전두엽 활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봤다. 검사에서는 뇌의 혈류 또는 뇌의 혈액량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20대 피실험자의 경우 보통 걸음만으로도 이미 전전두엽 활성화가 최대로 관찰되어 보폭 차이가 주는 특별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70대 피실험자가 보폭을 10cm 넓혀 걸었을 때는 뇌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뇌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포화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것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원활하게 전달되어 인지 기능을 높이고 심리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갖게 된다.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는 것은 젊은 20대보다 70대 고령일수록 뇌 활성화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체는 신체 활동을 하는 동안 근육을 사용한다.
이때 수많은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뇌와 근육은 신경세포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근육 사용이 증가하면 뇌 혈류량이 많아지고 활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신경 전달 물질이 더욱 활성화된다. 결과적으로 평소에 걷는 것보다 보폭을 10cm 넓혀 걸으면 뇌 신경세포 생성을 촉진해 학습력, 기억력, 언어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폭 10cm 넓혀 걷기야말로 젊음과 건강 두 가지 꿈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운동인 셈이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읽어드렸습니다. 매일 몇 킬로미터를 꼭 걸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보다는 걷는 생활이 일상이 되면 좋겠죠. 시간이 없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라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